화이팅, 화이팅. 힘내시고, 힘내시고. 예, 저기 53페이지. 자, 청탁금지법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구조. 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자, 1항에 끝에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금지, 금품 등을 받으면 기관장한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자, 1호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리고 2호 배우자가 받았을 때 역시 공직자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형사처벌합니다. 그 배우자를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그 공직자 등을 형사처벌합니다. 자, 사망을 보시면 소속 기관장은 신고를 받거나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래서 기관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짬시키지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짬시키지 못하도록 다 강행 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 관련된 사항, 기관장의 어떤 초동 조치, 뭘 알면서 바로 조치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두지 않으면 알면서도 그냥 기관장이 덮어버릴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뭐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일정한 절차로 들어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다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사항에 소속 기관장은 그 밑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보해야 한다죠. 그래서 기관장이 지 맘대로 그냥 통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죠. 필요해? 그럼 통보해야죠. 그래야 조사 수사받고 처벌받든지 이렇게 그쪽으로 이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 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보시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부 강의 사례금이 이제 기본 40만 원이죠. 40만. 이 40만 원이 직급에 관계없이 아주 전에는 대략 한 5, 6년 전까지는 6, 7년 전까지는 이 직급에 따라서 1시간당 상한액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등 이게 시간당 상한액이고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다만 거기에 나목에 학교 구성원, 언론사 구성원, 학교 구성원하고 언론사 구성원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타에 이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 즉 외국 관련된 것은 외국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즉 우리 기준은 이제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해당 외국 기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 기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눈 떠! 기지개 켜시고 눈 떠! 여러분 저 기지개 좀 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저 아래 이제 적용 기준을 보시면 자, 가에 지금 공직자 등 시간당 40만 원,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 언론사 구성원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저 54페이지. 자, 중간에 거기 이 적용 기준을 보시면 자, 가의 끝에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한 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강의 사례금이 기고 같은 것도 다 외부 강의 사례금 적용되는 것이죠. 딱 그냥 외부 강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 강의 등이라고 해서 이 기고 이런 것들까지 다 외부 강의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나목에 1호 감옥이 뭐야? 공직자 등. 자, 공직자 등은 1시간 초과의 경우에도 즉 1시간 상한액이 40만 원이니까 10시간 하면 40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시간 초과의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40만 원이니까 하루 1시간 초과해서 뭐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10시간이 되든 간에 100분의 150, 즉 6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목의 앞에 쪽에 1호 감옥에 따른 공직자 등, 즉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 등 이것만 하루 상한액 제한이 있고 나목, 학교 구성원, 언론사 구성원은 이 하루 상한액 제한액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직자 등은 1시간 상한액 40만 원, 하루 상한액 최대 60만 원. 오케이? 근데 언론사, 학교 구성원, 언론사 구성원은 1시간 100만 원, 하루 상한액은 없어. 이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학교 구성원들은 1시간 상한액 제한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시간을 해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박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목을 보시면 여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그 아래 지급하는 일체 사례금을 다 포함하고요. 일체 사례금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이것저것 명목을 붙여서 더 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막 다른 명목을 붙여도 그거 다 합산해서 4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에 중간에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 그러니까 여비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여비라고 부르는 거죠.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실제 강의하는 거 말고 거기까지 가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외부강에 있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제주도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하루 자고 와야지, 먹어야지. 이거만큼은 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대신 조건이 소속기관, 이 외부강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하는 그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추가적인 여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밑에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례금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2항을 보시면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아까 행동강령에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그 아래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즉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고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사례금을 받건 받지 않건 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4항에 소속기관장은 중간에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5항에 공직자 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고 이때 신고는 며칠 내 신고해야 돼요? 2일 내 신고해야 되죠. 이게 시행령으로 가면 2일 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신고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되고 뭐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 그러면 아는 거 일단 신고하고 모르는 것은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내 신고하고 그다음에 초과 사례금을 받았어? 그건 특별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2일 내 신고해야 됩니다. 초과 사례금 신고를 받았어 기관장이. 그러면 이 공무원이 반환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7일 내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을 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아래 사장을 보시면 자, 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자, 누구든지 아래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누구든지 하면 다 할 수 있다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정한 의무를 부여받은 딱딱딱 집어놓은 사람들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1호에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 행위의 신고가 딱 자기 기관에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 자기 기관 자체가 통째로 썩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자기 기관한테 신고해봐야 더 핍박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3항을 보시면 3항. 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죠? 네 이름 까고 증거 갖춰서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부패 신고를 활성화시키려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도 그래요. 부패방지법 나중에 이제 부패방지법이 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죠.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이 똑같이 이 부패 신고를 할 때는 네 이름 까고 증거 갖춰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즉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가 이 투서, 음해, 모략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경찰도 딱 우리 이제 승진이 통상 고위직은 연말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정 이하로의 승진은 연초에 심사와 시험이 다 있죠. 이 승진을 발표하는 시점이 되면 막 감찰 감사 기능에 막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잖아. 이 아시아권이 아니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렇게 남을 잘 되게 하기는 어려운데 남을 잘 못되게 하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라 이름 까고 하라는 겁니다. 이름 까고. 그래서 신고의 기본형은 인적사항 적고 문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의 원형입니다. 원형. 자, 다만 오른쪽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들어왔어요. 비실명 대리신고 보면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름을 까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익명신고야? 또 익명신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익명신고라는 것은 본인 임을 나타내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해야 익명신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비실명 대리신고 이란 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꼭 익명신고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항에 이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냥 부패 신고는 자기 기관에 해도 되고 감사원에 해도 되고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만큼은 변호사를 사서 국민권익위원회만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 2항의 둘째 줄에 신고자의 인적상,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유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 인적상을 변호사를 사서 하지만 그 본인, 신고를 하는 본인의 인적상은 별도로 따로 또 제출해야 됩니다. 자, 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렇게 따로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서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소문은 나지 않도록 누가 신고했는지 소문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받은 측에서 예를 들어서 무고죄로 고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신분 까볼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렇게 별도로 인적사항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쪽에서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음해다,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리면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까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익명 신고는 아닙니다. 익명 신고라는 것은 완전히 본인 바뀌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하면 그것도 그냥 제대로 된 신고로 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익명 신고인데 완전한 익명 신고는 아닙니다. 자기 인적사항은 별도로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을 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보지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제출한 것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돼 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익명 신고는 아니다.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도 똑같습니다.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다 똑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똑같은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4조 신고의 처리를 보시면 자, 1항의 중간에 조사기관은 아래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아래 필요한 조사감사 수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조사기관도 지들 맘대로 그냥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조사 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임의적인 재량 규정으로 두지 않고 조사감사 수사를 해야 한다. 맘대로 짬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조사감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간에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들 강행 규정입니다. 자, 3항에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감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4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저 가파르게 이렇게 읽었는데 다 해야 한다죠. 그래서 청렴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이 바로 막 접수를 받아. 그러면 그 조치 내용이 다 해야 한답니다. 왜 그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조건 하도록 이 부패 신고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감사 수사기관에서 지들 맘대로 그냥 짬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자, 6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게 지금 뭐예요? 조사감사 수사기관에서 조사감사 수사를 한번 했어. 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받은 것이죠.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재조사 수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할 수 있답니다. 왜 그래?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는 조치해야 한다예요. 이렇게 뭐 청렴사항이 됐건 뭐 성폭력 신고를 받았건 간에 최초에 조치하는 것은 조치해야 한답니다. 대신 그것이 타 기관을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답니다. 타 기관 간섭은 해야 한다가 아니지. 그래서 한번 조사감사 수사를 한 거잖아요. 한번 조사감사 수사를 했는데 재조사를 시켜. 그것은 타 기관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타 기관 간섭하는 것은 할 수 있답니다. 타 기관 간섭하는 거를 뭐 해야 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폭력 이런 쪽에서 다 그렇습니다. 최초 이렇게 하는 것은 해야 한다.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거. 그리고 타 기관에 간섭하는 거. 이것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감사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따져봐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7항에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아까 최초에는 10일 이내였죠. 최초에는 조사감사 수사가 끝나면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해놨었는데 재조사는 7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 요지를 알려야 하고요. 자, 그 아래에 청탁금지법 처벌사항 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벌사항 정리를 제가 거기다 적어놓기를 금청신, 공민자 초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금청신, 그 다음에 공민자 초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금청신이 뭐예요? 형사처벌. 네, 공민자 초기가
과태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과태료 그냥 한꺼번에 금청신 공민자 초기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게 그나마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이게 막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복잡하게 돼 있으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외우기 쉽게 돼 있어? 이게 딱 형사처벌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딱 외우기 쉽게 돼 있거든요. 과태료도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우기 쉽게 돼 있어. 아예 외우기 어렵게 돼 있으면 아마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외우기 쉽게 돼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사처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이것이 금청신입니다. 자, 보시면 청탁금지법이 뭘 규율하고 있어? 금품 등 수수 금지하고 부정청탁 금지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인 약칭이 청탁금지법이지만 부정청탁이 심각한 거예요. 금품 등 수수가 심각한 거예요. 금품 등 수수가 훨씬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품 수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고요. 청탁, 부정청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품 수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는 거.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는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이죠. 무조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회에도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부정청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대로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죠. 그래서 부정청탁대로 직무수행을 한 그 공직자만 정신 번쩍 차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심각한 놈,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수행한 공직자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시는 신고 방해 등.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금품수에서 가장 나쁜 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 가장 나쁜 거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신고 방해 등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이 과태료는 공민자 촉입니다. 공민자 촉.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공직자야. 그러니까 저 형사처벌에서 금품 등수 제일 센 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서 제일 센 거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나머지 금품 등수수가 이 기타로 와버려요. 기타로.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해서 받은 것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고 그 이하 금액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 금액 받은 것은 기타 2배 이상 5배 이하로 처벌을 해, 과태료를 해요. 그래서 이 공민자가 다 청탁이야, 청탁. 공민자가 다 청탁입니다. 부정청탁입니다, 부정청탁. 그래서 부정청탁 중에서 제일 센 것은 저 형사처벌 3년에 3천만 원으로 빼냈기 때문에 자, 공직자 등 부정청탁대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로 빼놨기 때문에 이 공직자는 뭐예요? 중간에 선 사람이죠, 중간에. 누군가가 부정청탁을 하는데 직접 하면 제재 수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하면 금지는 돼 있지만 제재 수단은 없거든요. 돌려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선 공직자죠, 여기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오케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즉 중간에 선 공직자죠. 자, 여기 민은 민간인. 그래서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근데 제3자에서 부정청탁을 한 자 중에서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로 가니까 이건 민간인만 남는 거죠. 오케이? 중간에 선 민간인인 것이죠. 자는 자신, 본인, 이 사람. 본인이 직접 부정청탁을 했으면 금지사항이긴 하지만 제재수단은 없거든요. 근데 돌려치기를 했어? 이 본인도 처벌합니다. 본인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본인도. 그래서 이 본인은 어떻게 표현해? 제3자를 통하여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죠. 본인이죠, 본인. 제3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부정청탁 중에서 최고 나쁜 것은 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 부정청탁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고 나머지 부정청탁이 이 과태료로 공민자로 가는 겁니다. 그 공민자에서 공이 중간에 선 공직자 등 중간에 전달을 해준, 그 다음에 중간에 전달을 해준 민간인, 그 다음에 부정청탁을 시킨 본인. 그래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그 다음에 이 초는 초과사례금 미신고 미반환 등 초과사례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타인데 이 기타가 금품에서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아버린 것은 3년에 3천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 관련해서는 그 이하도 받지 말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이하를 받은 자들은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만 원, 5만 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거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2배 이상 5배 이하 엄청 과태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2배 이상 5배 이하. 그래서 금품누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아버리는 것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가고 그 이하. 왜냐면 금품누수 금지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해서는 그 이하도 받을 수 없다. 그 이하 받아버린 거 과태료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갑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금청신 3년에 3천만 원이야, 2년에 2천만 원이야, 1년에 1천만 원이야. 금청신. 금품수에서 가장 나쁜 거 3년에 3천만 원이야. 청탁에서 가장 나쁜 거 청탁 받고 그대로 수행한 공직자 등 2년에 2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신고 방해 등. 그다음에 과태료가
공민자 초기 청탁이 다 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수령한 공직자 등만 2년에 2천만 원 내려가고 나머지 청탁이 다 공민자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 공직자 등, 그러니까 중간에 섰으니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죠. 그다음에 민간인, 중간에 선 민간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중에서 공직자는 위로 가버리니까 딱 민간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국민자, 자신, 이 핑퐁을 시킨 그 본인 직접 했으면 처벌은 안 당하는데 핑퐁을 쳐서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과태료 1,000만 원이나 과태료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초과사례금 미신고 미반환, 그다음에 기타, 이 기타가 금품 등 수수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이하 잘못 받아버린 사람들은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로 그렇게 처벌합니다. 그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56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당구장에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 돌려치기 하지 않고 직접 한 것이죠. 금지는 돼 있어. 왜냐면 이 직접도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개발제한구역 법에 못 풀게 돼 있는데 왜 풀어달라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공직자가 들어줄 리가 없어. 응? 공직자가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들어줄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 대상이긴 해. 그러나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당구장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오케이? 예.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좀 뭐 귀찮으신 분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디엔가는 있어. 제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에다 좀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배우자의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이 이게 윤가 옆이거든요. 윤가 옆에 누가 있어? 저 김건희 여사님께서 계시죠. 그렇게 좀 연상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을 희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이니까.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에 가정폭력 처벌법.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죠. 그래서 가폭처벌법. 그다음에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입니다. 여러분 경찰학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저쪽 그 공제외 문제집에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좀 연상시켜주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윤가까지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피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저 공제 실무정화 문제집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막 대거 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배우자의 저 사실혼까지 포함된다 이런 사항도 막 문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윤가여피 이렇게 사귀어주고 윤가여피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법률원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혼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딱 그냥 떠올려봐도 사실혼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규정하면서 사실혼을 제외해 법 완전 잘못 만든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반드시 사실혼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연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가여피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하는 거. 이거 말고 이것은 이제 법 차원에서 사실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별도로 생각하셨는데 저기 외사로 가시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 외사로 가면 우리 저 사증 발급 관련해서 F6 비자 관련해서 거기 사실혼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법률 전체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법률 차원에서는 윤가여피에서 배우자가 사실혼까지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당구장에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은 있죠. 배우자 금품 수수 약속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받아버리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타 법률 형법이나 변호사법 이런 것은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를 처벌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본인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등 금품수수 금지 규정은 있어 배우자. 그러나 금품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청탁금지법에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 오른쪽에 청탁금지법 사례를 좀 보시면 자, 1번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수했는데 대가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그냥 형법 또는 특가법으로 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형법, 특가법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2번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우리 근데 요즘에 이제 밥 먹으면 꼭 커피까지 마시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서 6,000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어요. 이거를 분리해버리면 각각 3만 원 이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합해버리면 3만 원 초과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시간적 장소로 근접성이 있으면 그냥 똑같은 행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36,000원을 받아버린 것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 사항들이 공제 문제집에 실무정학 문제집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한 사항들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한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이 공제 문제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3번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5만 원을 받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럼 골프 어디에 들어가요? 골프가 음식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경조사도 아니잖아. 선물밖에 없어요. 선물. 골프가 선물이요? 아니잖아요. 같이 골프 치는 거라서 이것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물이 원래 물품만 선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상품권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골프는 골프 공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프는 치면 바로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왜냐? 허용되는 선물에 허용되는 뭐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품을 받거나 뭐 편의 제공, 서비스 이런 거 전부 다 금지되는 금품 등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버린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치고 상대방이 돈을 냈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자, 4번에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했어. 5만 원이 나왔어. 3만 원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야 나머지는 내가 낼게. 내 거 2만 원은 내가 냈어. 이거 위반이냐 아니냐. 장난치는 거죠 지금. 장난치는 건데 와 이거 위반이 아니래요. 위반이 아니라 유권 해석한 겁니다. 왜? 먹은 건 3만 원만 얻어먹었잖아. 그죠? 내 밥값이 5만 원 나왔는데 3만 원 초과하는 것은 내가 내버렸어.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조항을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냐면 공직자가 누구하고 이게 다 직무 관련자라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 없어. 대가성도 없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직무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사교 뭐 이런 목적으로 하면 예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직무 관련자랑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공직자는 3만 원 이내로 약속을 하려고 하죠. 오케이? 상대방이 내는 거면 내가 내는 거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는 거면 3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3만 원 이내로 먹으면서 사이다 몇 개 더 시켜가지고 3만 원 초과를 만들어놔. 그게 만약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공직자 딱 콕끼기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딱 나갈 때 계산할 때 1인당 딱 해가지고 3만 원 초과돼 있어? 그러면 초과된 부분만 딱 계산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5만 원 1인당 5만 원 나왔는데 초과된 것은 내가 내고 나머지 상대방이 내고 꼭 장난치는 것 같아. 꼭 위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 공직자가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시켜놨어. 그러면서 딱 콕 끼려고 만들어놨어. 3만 원 초과로 만들어가지고 공직자한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무기로 사용하려고 상대방이 해놨어.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민간인 직무 관련자랑 밥을 먹을 때는 밖에 딱 계산을 할 때 얼마인지 딱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딱 대보니까 3만 원 초과야? 그럼 그것만 나는 내고 나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 공직자가 콕 꿰지 않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5번에 직무 관련자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하고 식당에서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먹었어.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남양주에서 근무했었는데 이 새끼들 춘천 놀러 가다가 여러분 저도 서울 놈입니다. 제가 촌놈처럼 생겼습니다만 중학교까지는 시골 살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서울 살아서 서울에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새끼들 꼭 춘천 놀러 가려면 꼭 거기 들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나는 조사에서 경제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사가 안 끝나. 왜 안 끝나? 나는 빨리 딱 끝내는데 상대방이 조서 읽기 시작하면 막 엄청 늦게까지 읽는 거죠. 그러면 점심시간 12시인데 진짜 12시 반 1시까지 계속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번 놓쳤어요. 그러면 걔들이 지들끼리 먹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야 5만 원 받겨라쌤 마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어.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가서 먹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왜냐? 청탁금지법 그 시행령에 딱 적혀 있거든요.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이 3만 원 이내 식사는 함께 하는 식사예요.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돈 맡겨놓고 내가 가서 먹어버려. 현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함께 하는 식사지 이렇게 맡겨놓고 공직자만 가서 그냥 먹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6번에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 원을 주는 거 경조사비에 해당하느냐?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비는 결혼식하고 장례식만 해당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 결혼식, 장례식만 해당합니다. 돌잔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돌잔치에 가서 선물을 한 5만 원 이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선물이 5만 원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잔치에 가서 선물로 한 5만 원 이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조사비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경조사비는 결혼식하고 장례식만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 좀 쉬었다 하죠. 저기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 예.